자, 그래서 110페이지 아래쪽에 나무늘보의 종말 뭐 계속 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그 이제 사자인데 주머니가 있는 주머니 사자, 호주에 멸종된 뭐 그런 거라 그래요. 이건 뭐 사진 찾으려니까 끝도 없이 많아서 뭐 그냥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대형 동물군의 멸종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그죠? 말 그대로 지금 그 캥거루 정도 빼고 캥거루 빼고 다 멸종한 거죠. 큰 동물들은 다 잡아먹은 거지 뭐. 그래서 멸종은 아마도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행성에 남긴 최초의 굵직한 표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잡아먹으면은 뭐 얘들도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맘모스도. 근데 이제 그게 길어요. 길다는 거지. 그죠? 그 새끼를 낳고 번식하는 기간이 덩치가 크면은 길어요. 덩치가 크면은. 그래서 그거는 물리 법칙이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심장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우리 수명이. 네, 수명이 정해져. 평균 15억 번. 물론 평균이니까 개인 따라 다릅니다. 평균 15억 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포유류는 다른 동물들도 다 심장 뛰는 횟수가 평균 15억 번으로 내외로 쫙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물리 법칙에서 그래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래서 운동수술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도 70개 정해져 있대요. 한 모금에 70개 빠지면 대박이야.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텔라미어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서 그게 다 없어지면 이제 세포가 죽는다지 그런 썰이 있거든요. 그래서 썰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결국 이 연관되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 동물 심장 뛰는 거는 포유류 경우에는 평균 15억 번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쥐 같은 거는 쪼르르 하니까 빨리 뛰는 거예요. 이제 새끼들은 빨리 뛰잖아요. 조금만 와서 빨리 뛰니까 수명이 짧아요. 빨리 수명이 짧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면은 고래 정도가 이제 왕고래 이렇게 뭐 30m짜리 왕고래 가면은 정말 천천히 뛰어요. 천천히 뛰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이제 그거 한 중간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인간은 우리 수명은 그거의 2배 정도 살아요. 한 30억 번 뛸 때까지. 이게 늘어나가지고. 근데 예전 요 당시 평균 수명으로는 한 39세를 얘기하거든요. 39세, 38세? 근데 그건 물론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기도 한데, 근데 수렵 채집 시절에는 꼭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농경사회가 되면서 우리 이제 농경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수렵 채집 시절에는 애를 그만큼 농경사회보단 덜 낳거든. 데리고 다니는 얘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덜 낳기도 했고, 그래서 평균 수명 자체가 한 40 약간 안 되는. 응? 그러니까 그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심장 뛰는 게 한 15억 번 된다는 거야. 15억 번. 15억 번. 근데 지금 우리는 한 80세 사니까 30억 번 정도 뛴다는 거죠. 하지만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유동물의 크기를 알면은 그 수명을 알 수 있어요. 물리 법칙이에요. 이거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이즈를 알면은 얘가 심장 어느 정도 뛰어가지고 뛰는 기간 해서 수명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수명 이야기를 이제 물리학 얘기까지만 나간 거죠, 결국에는. 물리학 얘기까지. 그런 식으로. 자, 죽음 이야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읽게 되면 그런 건 그때가 다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동물군은 인간보다 큰 동물들인데 이런 거라든지 뭐 좀 이따 나올 여기 뭐 바로 그래서 뭐 이런 거 맘모스라든지 얘들은 크니까 이제 그만큼 수명은 긴데, 그래서 심장도 천천히 뛰고, 근데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번식 사이클도 늦은 거죠. 번식 사이클도 인간보다 늦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은 생물이 이런 큰 생물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원래는 자연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생물이 더 오래 사는 생물을 기본적으로 잡아먹을 수 없게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커진 거지. 잡아먹지 못하도록 커진 거고, 커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포식자를 피해서 커진 거고, 아무리 육식동물이라도 얘를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얘들 새끼라든지 뭐 병든 걸 잡아먹잖아요. 보죠. 아무리 사자건 뭐 이런 어디 갔어?
이런 뭐 다 커요. 옛날 이 미국 낙타 이런 거 큰데 그만큼 이제 이 나무 늘보가 이래요. 나무 늘보가 이 정도면 이거 얘들이 개미 핥아 먹고 살았는데 이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예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거는 사이즈가 큰 거부터 작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늘보도 그죠?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 있었는데 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다 잡아먹고 고기가 막 그다음에 잡아먹는 만큼 그 번식을 못하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다 멸종해서 남아있는 포유류들은 다 이제 작고 빠른 것들만 남게 된 거죠. 번식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토끼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뭐 잡아먹어도 또 낳고 또 쥐 같은 거 우리가 잘 잡아먹지도 않고 쥐 같은 거 우리 인간이 그죠? 그래서 낙타 뭐 이런 뭐 호랑이 이렇게 컸지만 그러나 얘들이 원래 이런 거를 잡아먹기 어렵거든요. 크니까. 그래서 큰 건데 그죠? 그래서 커진 거라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동물이 큰 동물을 잡아먹기 어렵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는 자연의 설계상 인간이 이렇게 큰 거를 잡아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본적인 설계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걸 잡아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싹 다 멸종해버린 거지. 근데 잡아먹게 된 이유는 협력, 그죠? 협력이에요, 그죠? 협력. 애들이 그것도 뭐 1, 20마리 협력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맘모스 같은 걸 잡아먹으려면은 그죠? 이런 뭐 맘모스 잡아먹으려면은 이거 잡아먹으려면 1, 20명으로 택도 안 되는 일이고 수백 명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얘들도 때를 지어 다니잖아요, 맘모스들도.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어떻게 몰아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한두 마리 잡으려면은 아무리 약한 새끼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으로는 안 되네요, 사실은. 수십 명으로는. 그러니까 수백 명 이상은 협력을 해야 맘모스 사냥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뭐 증거상도 그렇고요. 근데 그 수백 명의 협력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게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그죠? 뭔가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통으로 믿으면서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앞부분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죠? 원래 생태적 지위가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맞는 정도의 생태적 지위였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큰 동물들이 죽으면은 뭐 그 사체를 먹거나 특히 우리는 그 골수를 빼먹는데 특화된 그 정도의 생태적인 지위를 가졌는데 생태계 거기서 근데 갑자기 뛰어오른 거죠, 그죠? 유전적인 변화 없이 큰 변화 없이 대규모 협력을 함으로써 얘들을 잡아먹는 걸로 갑자기 뛰어올랐기 때문에 자연계 자체가 거기에 대응 못하고 싹 그냥 멸종해버린 거다. 이런 얘기 대충 아시겠죠, 스토리,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죠? 생태적으로 갑자기 뛰어올라서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로. 그렇죠. 운동선수가 빨리 죽는 거는 그 썰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은. 그죠? 그 활성산소 썰이 있어요. 활성산소, 그죠? 그게 사실 상당히 그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유력한 썰입니다. 활성산소가 자꾸 우리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갉아먹는다는 거죠. 자꾸 갉아먹어서 우리가 빨리 죽게 된다. 일설에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마른 사람 빨리 죽는다고. 몸집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아프게 오래 사는 거예요. 성인병 갖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일 좋은 보약은 병이라 그러잖아요. 병 걸리면 몸을 계속 조심하니까 오래 산다고. 일병장수. 맞아요. 아주 심각하진 않은, 하지만 뭐 그런 오히려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병이 있는 거를 고마워해야 된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좀 안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병이 아예 없으면 이제 갑자기 죽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맞아,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가능한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옛날 사회 같았으면 아니었겠죠. 뭐 좀 아팠으면은 빨리 도태되고 죽었을 텐데 현대사회는 적절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나무늘보의 종말. 그래서 호주 대형동물군의 멸종은 아마도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행성에 남긴 최초의 굵직한 표식이었을 것이다. 이후 이보다 더욱 큰 생태 재앙이 이어졌는데 이번 무대는 아메리카였다. 호모사피엔스는 서반구 대륙의 최초로 도달한 인간 종이며 유일한 종이기도 했다. 시기는 약 1만 6천 년 전, 즉
기원전 14,000년경이었다. 그래서 요 지도 하나 간단히만 보시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이제 상식에서 약간 어긋난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왔던 지도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언제 도착했느냐, 그죠? 언제 도착했느냐, 그거. 여기서 한 이제 3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빨간색이 이제 사피엔스입니다, 그죠? 여기서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잘 못 나가다가 한 10만 년, 한 7만 년 정도에 돌파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유럽 대륙을 정복한 게 한 4만 년 정도. 그러니까 5만 년 전에 가서 4만 년 전에 가가지고 한 1, 2만 년 사이에 여기 살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이제 다 멸종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흑인이라 그랬죠, 그죠? 피부가 검은 흑인인데 네안데르탈들은 약간 이제 하얀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교잡종이 좀 하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동시에 이쪽으로 쭉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인도하고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맘모스를 쫓아가지고 올라간 거죠. 맘모스 쫓아가 올라가서 한 25,000년 전에는 저 시베리아 이런 데 도달을 했고, 일로 넘어간 게 5만 년 전에 넘어갔고요. 5만 년 전. 3만 년 전에 파푸아 뉴기니, 여기 뉴 브리튼, 뉴 그 아일랜드로 넘어갔다가 여기 도달한 건 1500년밖에 안 돼요. 1500년 전. 그죠? 저기 그 뉴질랜드 도달한 거. 이게 상당히 사실 섬이 멀리 있잖아요. 그죠? 한 1500년 전에 도달했고요. 물론 이건 그다음에 이제 요로 넘어가서 계속 맘모스를 쫓아갔을 거야. 아마 맘모스하고, 그러니까 맘모스를 먹었던 사회가 꽤 번성을 했다는 게, 그게 뭐 여기 잠깐 나중에 나오나? 순기르 유적에서 나왔었는데, 추운 게 오히려 플러스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장이 가능했다는 게, 저장은 잉여 산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해 놓았으면은 그때 그 저장했다는 거는, 저장해 놓은 동안은 사냥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뭐 구슬 깎고 이런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무리 큰 동물이 있어도 잡아도 먹으면은 뭐 다 썩어버리니까 저장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땐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 맘모스를 사냥하고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할 수 있으면은 있을 때 또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꾸 저장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커다란 저장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많이 뭐 발굴됐습니다, 실제로. 저장고가 있는 곳은 이 지역밖에 없죠. 다른 곳은 저장고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다 썩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잉여 산물 등 가지고 그때 순기르 유적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가능하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맘모스들을 쫓아서 결국 건너갔을 거다. 그래서 향상된 도가지고 건너가서 한 1만 6천 년 전, 1만 5천 년 전에 넘어가서 여기서 확 이제 쭉 내려서 여기 10,000년, 9,000년 전에서 10,000년 전이면 끝에까지 다 도달합니다. 10,000년 전에 끝에까지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남아있던 게 요런 섬들하고, 요 태평양에 있는 섬들하고,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1500년 전, 그 다음에 이 마다가스카르가 의외로 남아있었어요. 크게 멀진 않은데, 이게 남아있었어요. 이게 남아있다가 1500년 전에, 이거는 이 사람들이 건너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건너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에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이쪽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이쪽에서 건너와서 마다가스카르에 처음으로 인간이 정착하고, 또 여기 있는 뭐 커다란 뭐 새 같은 거 다 잡아먹고, 그래서 요 마다가스카르 같은 게, 요런 게 이제 우리 상식에 약간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은, 넘어간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얼마 되지 않는다. 1500년 전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럴 때 여기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죠. 그죠? 자, 큰 이제 흐름 보셨으면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읽으셨던 것처럼 한 16,000년 전, 15,000년 전 그때 아메리카에 도달했고, 자, 우리 셋째 줄, 최초의 아메리카인은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다. 당시 해수면은 걸어서 건너기 충분할 만큼 낮아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빙하기였어요. 빙하기에서 한 3만 년 전부터 해서 한 2만 년 전까지 빙하기, 아주 10,000년 전, 대략 10,000년 전 정도까지 빙하기였고, 한 10,000년 전 정도부터 이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좀 따뜻해지고, 그래서 우리 농사, 오늘 농경의 시작 얘기할 텐데, 과거에 가장 전통적인 현해가 그거였어요. 그 빙하기에 맞춰서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따뜻해지면서 한 10,000여 년쯤부터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그 기후에 의한 그 기후 원인설이 가장 오래된 가설입니다. 분명히 뭐 기후가 따뜻해진 게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면은,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10,000년 전 정도라면 대충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약간 추울 때였고, 이렇게 베링 해협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당시 해수면은 걸어서 건너기 충분할 만큼 낮아서, 그러니까 그때 빙하기였기 때문에, 빙하기 말기였기 때문에요. 시베리아 북동부와 알래스카 북서부가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갔다는 겁니다. 물론 도달하기가 쉬웠다는 말은 아니다. 여행은 힘들었고 아마도 호주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보다 더욱 고단했을 것이다. 횡단을 하기 위해 사피엔스는 시베리아 북부권의 가혹한 날씨를 견뎌야 했다. 이 지방에서는 겨울에 해가 전혀 뜨지 않으며 기온이 영하 50도씨로 떨어질 때도 있다. 이전의 인간종들은 북부 시베리아 같은 지역을 통과한 일이 없었다. 추운 날씨에 적응한 네안데르탈인들도 이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훨씬 더 남쪽 지역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눈과 얼음이 땅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초원에 적응한 호모사피엔스는 이후 독창적인 해법을 고안해냈다. 추운 주먹을 이주한 사피엔스 무리들은 눈 신발, 그러니까 눈에 빠지지 않도록 텐스 라켓 같은 것을 밑에 넓적하게 된 신발, 그리고 바늘을 이용해 여러 겹의 모피를 단단히 꿰면 효과적인 보온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 중에서 복잡한 도구, 그죠? 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시킨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런 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무기와 세련된 사냥 기술을 개발해 먼 북쪽에 있는 메모들을 비롯한 대형 사냥감을 추적해 죽일 수 있었다. 이건 뭐 틀림없이 메모들을 쫓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온복과 사냥 기술이 개선되자 사피엔스는 얼어붙은 지역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의복, 사냥 기술을 비롯한 생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에스키모 이르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에스키모들 사냥 도구가 뭐 아주 뭐 정교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수고를 무릅썼을까? 도대체 왜 스스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을까? 112페이지. 일부 무리는 전쟁, 인구 증가의 압박, 자연재해 때문에 북쪽으로 내몰렸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예컨대 동물성 단백질 같은 긍정적인 이유로 북쪽으로 이끌린 집단도 있었을지 모른다. 북극 땅은 술록이나 메모드처럼 군침이 도는 대형 동물이 풍부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죠. 이 대형 동물이 풍부한 것 플러스 장점이 뭐냐면은 춥지만 한 가지 장점이 천적이 없어요. 추우면은 호랑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다른 천적이 없죠. 추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추위만 견디면 저것들은 다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또 상대적으로 뭐 질병 같은 데 덜 걸리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저장이라는 게 아주 큰 그래서 이 북극 땅은 이렇게 커다란 대형 동물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메모드는 한 마리만 잡아도 정말 엄청난 양의 먹이죠. 그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얼렸다 나중에 먹을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일 겁니다. 또 맛있는 지방, 따뜻한 모피, 귀중한 상아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순길의 유적이 증오하듯 메모드 사냥꾼들은 북쪽 동토에서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했다. 그죠? 아주 뭐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무리는 메모드와 마스토돈, 코뿔소, 술록을 쫓아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메모드, 마스토돈이 아까 나왔던 거, 이 메모드 친척이에요. 이거죠? 이거 맘모스의 친척입니다. 마스토돈 뭐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맘모스의 친척. 이거 아메리카에 살던, 이건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맘모스예요. 그러니까 메모드의 친척이 이제 아메리카에 살았고, 이것도 뭐 크기가 장난이 아니죠. 마스토돈. 기원전 14,000년쯤 이 중 일부가 사냥감을 쫓아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알래스카까지 가게 되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신세계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메모드에게나 인류에게나 알래스카는 시베리아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빙하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아메리카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아마 막혀 있었겠죠. 막혀 있었다. 더 남쪽을 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고립된 개척자들 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기원전 12,000년쯤 지구 온난화로 이제 슬슬 이제 녹기 시작해요.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빙하기가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빙하기가 얼음이 녹고 좀 더 쉬운 통로가 열렸다. 그래서 새로운 통로를 이용해서 인류는 때를 지어 남쪽으로 이동했고 대륙 전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죠. 이게 아래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내려온 거예요. 퍼져나갔다. 원래는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적응했던 터였지만 이들은 곧 극히 다양한 기후와 생태에 적응했다. 뒤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시베리아인들의 후예들은 미국 동부의 울창한 숲, 미시시피 삼각주의 늪지대, 멕시코의 사막, 중미의 찌는 듯한 밀림에 정착했다. 아마존 강 유역의 세계에 둥지를 틀었는가 하면
안데스 산맥의 골짜기나 아르헨티나의 대초원에 뿌리를 내리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이 단 1,000년이나 2,000년 만에 일어났다. 사실 엄청 빠른 속도로 그죠? 아메리카 그 미 대륙 저 북쪽에서 맨 끝 남쪽까지 기원전 10,000년이 되자 인류는 미 대륙 최남단의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일까지 정착했다. 그죠? 엄청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한 것이 왜 안 나왔나? 그죠? 여기 끝까지 도달해야죠. 이 맨 끝에 있는 게 티에라 델 푸에고 섬. 이 맨 끝에 있는 섬이잖아요. 남미 맨 끝에 있는 섬. 그래서 푸에고 여기 안 나오나? 푸에고가 그 파이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맨 끝에 추우니까 여기 사는 원주민들 한 7,000명에서 9,000명 정도 됐다면 많지 않아요. 이게 엄청 큰 섬입니다. 이거 엄청 큰 섬인데 그 이제 이게 마젤란 해협이고요. 이 마젤란이 이제 그죠? 쭉 따라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여기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탁. 근데 원래 해협이 물살이 빠르잖아요. 우리 저기 뭐지 옛날 그 명량처럼 그죠? 명량 해협처럼 물살이 빠르고 아주 거칠어가지고 마젤란 이거 통과할 때 이제 엄청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딱 통과해서 나왔더니 그 물살 빠른 게 없어지고 갑자기 아주 평화로운 바다가 딱 펼쳐진다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태평양이 된 거예요. 태평양. 야, 이 평화로운 바다다. 이쪽 바다가 태평양. 그죠? 그럼 평화로운 바다. 물론 뭐 그 넓이가 엄청 넓어서 이제 뭐 힘들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에고가 어쨌든 이 그 저기 뭐지 불이란 뜻인데 왜냐면 저 추우니까 많지 않은 원주민들이 추우니까 계속 불을 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구인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원주민들은 맨날 불을 때우고 살아서 연기가 맨날 피어올라서 그래서 이 섬 이름이 티에라 델 푸에고가 됐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그런 섬이라 그래서요. 어쨌든 뭐 10,000년에 저까지 도달한 거예요. 기원전 10,000년이 되자 전 지구를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참 그 결론적인 얘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이런 진격전은 호모사피엔스의 뛰어난 창의력과 적응력을 증언한다. 다른 동물은 이토록 극단적으로 다양한 서식들에 사실상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상태로 그토록 빨리 이주한 예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식지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사막, 뭐 그다음에 저기 그 얼음, 그 북극의 얼음, 뭐 초원, 열대 우림, 고원지대, 해안가 정말 다양한 서식지에 다 살게 됐는데 다른 동물들인 경우에는 그러면 변종이 나오지, 그죠? 변종이 나와서 전혀 새로운 종이 나와서 거기서 적응해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유전적인 변화는 없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상태로 모든 곳에 적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뛰어난 그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창의성,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 어떤 도구적 창의성부터 해서 사회적인 그 사회성과 그 창의성이 바탕이 돼서 적응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문화적 적응성이죠. 문화를 통해서 적응한 거지 결국에는요. 사피엔스의 미 대륙 정착 과정은 평화롭지 않았다. 사피엔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들의 흔적이 길게 남았다. 14,000년 전 미 대륙의 동물군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의 초원과 미국 섬으로 남하했을 때 마주친 동물들 중에는 매머드, 마스토돈, 곰 크기의 설치류, 그 쥐가 이제 곰 크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말과 낙타 떼, 대형 사자, 오늘날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대형 동물 수십 종이 있었다. 그 중에는 무시무시한 검치 고양이, 이거 호랑이라고 안 하고 고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검치 고양이. 검치호, 호랑이라고 그러는데 고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이거에 그죠? 이거 이빨이 이렇게 다니 검치, 엄청 크죠, 그죠? 검치 고양이. 고양이처럼 생겼나? 고양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에 살던 낙타예요. 미국 낙타. 엄청 크죠? 그죠? 오늘날 우리 보는 낙타보다 훨씬 크잖아요? 인간에 비해서 미국 낙타. 다 잡아먹은 거지, 물론 인간들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미국에 살던 나무늘보. 야, 나무늘보가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나무늘보. 땅나무늘보. 여기 좀 바로 나올 텐데요. 이렇게 크니, 야, 이거. 대단한 거죠. 고기 맛을 알고 나서는 그렇죠. 고기가 아주 그 오늘날에도 뭐 고기잖아요. 뭐 무슨 먹방 보면은 다 고기더라고, 고기. 무게가 8톤이고 키가 6m이라는 거대한 땅나무늘보. 이게 지금이죠, 땅나무늘보입니다. 남미에는 이보다 더욱 이국적이고 기묘한 대형 포유류, 파충류, 조류가 살고 있었다.
미 대륙은 진화의 거대한 실험실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알려지지 않은 동식물이 진화하고 번성한 곳이었다. 그죠? 고립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아 이들 유일무이한 대부분이 사라졌다. 오늘날의 추정에 따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북미에서 대형 동물 47속 중 34속, 그죠? 개문광목 과속종 할 때, 그죠? 그 속. 그러니까 이 속이 사라지면 그 아래는 종은 아예 뭐 씨도 말라버린 거지, 다, 그죠? 사라졌다. 남미에선 60속 중 50속이 사라졌다. 3천만 년 넘게 번성하던 검치 고양이라고 멸종했고, 대형 땅나무 늘보, 대형 사자, 미국 토종의 말과 낙타, 대형 설치류와 모두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이보다 작은 포유동물, 파충류, 조류, 수촌종을 포함해 곤충과 기생충까지도 멸종했다. 뭐 새도 뭐고 다 잡아먹어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습니다. 새 같은 것도. 파충류도 그렇고 메모드가 사라지면서 메모드에 기생하던 모든 진드기종도 함께 없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천만 년 동안 번성했다. 그러니까 우리 공룡이 멸종한 게 6,500만 년 전이고요. 6,500만 년 전에 멸종하고 공룡이 멸종하고 나니까 그 대형 파충류가 그 대형 동물 자체가 없는 거지 이제 지구상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포유류가 차지해서 빠르게 번성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종들이 포유류들이 진화하면서 포유류도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3천만 년 넘게 번성했다. 대략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상부터 해가지고 3천만 년에 걸쳐서 공룡 멸종 이후에 번성하고 진화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도착하자마자 1-2천 년 만에 다 멸종해버렸다는 거예요. 큰 그 포유류들은. 고생물 학자와 동물 고고학자들, 동물의 유해와 유적을 조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에 걸쳐 미 대륙의 초원과 산악을 사사시 훑으며 고대 낙타뼈 화석과 대형 땅나무 늘보의 석화된 변을 찾아보았다. 찾던 것을 발견하면 소리스럽게 포장해서 실험실로 보냈다. 실험실 연구원들은 모든 뼈와 분석, 그러니까 코프롤라이트라고 하는 화석화된 변을 지칭하는 기술 용어, 분석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시기를 측정한다. 이런 분석의 결과는 언제나 같다. 가장 신선한 변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낙타뼈는 인류가 미 대륙에 밀려오던 시기, 다시 말해 대략 기원전 12,000년에서 9,000년 사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보다 가까운 시기의 변이 발견된 지역은 카리브해 제도의 섬, 특히 쿠바나 히스파니올라가 그 섬이에요. 아이티하고 요 쿠바 그 옆에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그 두 번째로 큰 섬, 여기서 카리브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요게 이 섬 이름이 히스파니올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바람에 우리가 히스파니올라 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몰라서, 그죠? 이제 아이티 공화국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둘로 쪼개진 그 큰 섬, 그게 히스파니올라입니다. 이렇게 점점 진출한 거죠. 인간이 진출하면서 싹 다 잡아먹은 거죠. 자, 그래서 히스파니올라밖에 없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된 땅나무 늘보의 석화된 변은 기원전 5,000년쯤, 그러니까 한 7,000년 전, 그죠? 의 것이었다. 인간이 어찌어찌 카리브해를 건너서 문제의 대형 섬 두 곳에 처음 정착한 바로 그 시기가 이제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땅나무 늘보는 이제 그때 급격히 다 멸종했다는 거죠. 그때. 이번에도 일부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에게 면죄부를 주고 기후변화 탓을 하려 한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들은 서반구의 나머지 지역은 7,000년 동안 온난했지만 같은 시기 카리브해 제도의 기후는 어떤 신비한 이유로 안정을 유지했다는 가정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 대륙하고 카리브하고 이렇게 완전히 멸종 시기가 다른데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착한 건. 하지만 미 대륙의 똥덩어리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우리가 범인이다. 진실을 외면할 방법은 없다. 설사 기후변화가 우리를 부추겼다 할지라도 결정적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 노아의 방주, 어렵지 않게 계속 가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호주와 미 대륙의 대량 멸종, 호모사피엔스가 앞으로 아시아로 펴져나가면서 일어났던 그보다 소규모의 멸종들, 가령 다른 모든 인간 종들의 멸종, 그리고 고대 수렵 채집인이 쿠바 같은 외딴 섬에 정착했을 때 일어난 멸종들을 다 합하면 사피엔스의 첫 번째 이주의 물결은 동물계에 닥친 가장 크고 신속한 생태적 재앙이었다는 결론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털복숭이 대형 동물들이었다. 인지혁명이 일어날 즈음 지구에는 몸무게 45kg이 넘는 대형 동물 약 200속이 살고 있었다. 농업혁명이 일어날 즈음 이들 중 남은 것은 약 100속이 지나지 않았다.
호모사피엔스는 바퀴, 문자, 금속 도구를 발명하기 한참 전부터 지구 대형 동물의 절반가량을 멸종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석기 뭐 이름만 가지고도 이게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석기하고 그냥 나무 창만 가지고도, 그런 창만 가지고도 다 그만큼 그 대규모 협력의 힘이 무서웠다는 거죠. 대규모 협력과 그 생태적 적응 능력이. 그래서 이런 생태적 재앙은 농업혁명 이후에도 규모만 작아졌을 뿐 수없이 재현되었다. 우리가 조사해본 섬마다 고고학적 기록은 늘 똑같은 슬픈 이야기를 전한다. 비극은 풍부하고 다양한 대형 동물 집단들을 보여주면서 막을 연다. 인간의 흔적은 전혀 없다. 2장에서는 사피엔스가 등장한다. 인간의 뼈, 창촉, 도자기 파편 같은 것이 증거다. 3장이 서둘러 이어진다. 인간 남녀가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대형 동물은 좀 더 작은 수많은 동물과 함께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그 이제 섬에서는 특히 그런 게 잘 드러나죠. 그래서 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큰 섬 마다가스카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다가스카르, 그죠? 수백만 년간 고립되어 있던 이 섬에서는 독특한 동물들이 진화했다. 가령 코끼리 새는 날지 못하는 새로서 키 3m, 엄청나죠? 몸무게 500kg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새였다. 자이언트 여우 원숭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장류였다. 이 코끼리 새와 자이언트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대형 동물 대부분과 함께 약 150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이 섬에 인간이 발을 디딘 것과 정확히 같은 시기였다. 그죠? 1500년 전에 인도 쪽,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발을 디디자마자 싹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태평양에서 멸종의 물결은 폴리네시아의 농부들이 솔로몬 제도, 피지, 뉴 칼레도니아 섬에 정착했던 기원전 1500년경 시작되었다. 이들은 수백 종의 새와 벌레, 달팽이를 비롯한 토종 동물들을 직감적으로 대량 학살했다. 특히 섬이니까요. 섬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생태 환경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뭐 달팽이건 뭐 새, 벌레 다 잡아먹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평양에 사는 섬들은 다 해안가 절벽에 둥지를 트는데 그게 다 인간을 피해서 간 거라는 겁니다. 뭐 다른 걸 피해서 간 게 아니라. 멸종의 물결은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태평양 중심부를 향해 점차 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모아, 통가, 기원전 1200년, 마르케스 제도, 기원후 1년, 이스터섬 사례는 유명하죠. 뭐 아마 다음 시간쯤에 다시 시간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이스터섬, 쿡제도, 하와이 500년 전, 그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1200년 전에 독특한 생물군을 말살해버렸다. 그래서 뭐 뉴질랜드의 뭐 모아라고 하는, 이것도 뭐 키가 뭐 한 3m에서 5m 되는 커다란 새도 있고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다 잡아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지중해에 흩뿌려진 수천 개의 섬 거의 모두에서 이와 유사한 생태적 재앙이 발생했다. 고고학자들은 가장 작은 섬들에서도 수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그곳에 살고 있던 새, 곤충, 달팽이들이 인간 농부가 첫 발을 들이면서 멸종해버렸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극히 멀리 떨어진 섬 몇 개만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주목을 표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이니까 고립됐으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그 증거도 잘 남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417페이지로 올라가서요. 그런 섬들의 동물군은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켰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사례를 들자면 19세기까지 인간이 살지 않았던 갈라파고스. 이거 독특하게 인간이 이제 여기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갈라파고스 그 남미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윈이 진화론을 그죠? 그 진화론, 이거 발상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섬의 독특한 동물 등군에는 코끼리 거북이 있는데 고대의 디프로토돈처럼 인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진화하지 않은, 그죠? 갈라파고스의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군들. 이건 인간이 발을 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렵 채집인의 확산과 함께 벌어졌던 멸종의 제1의 물결. 다음에는 농부들의 확산과 함께 벌어졌던 멸종의 제2의 물결이 왔고, 이 사실은 오늘날 산업활동이 일으키고 있는 멸종의 제3의 물결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거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그죠?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제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또는 뭐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이렇게 하기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뭐 페미니즘도 제1의 그죠? 페미니즘 제1 들어보셨어요? 페미니즘 제1의 물결. 예전 초창기 18세기, 아니 18세기 맨 말, 그다음에 19세기 초에 이제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에 눈을 뜬
뜨고 20세기 초까지 주로 여성 참정권이죠. 사실은 여성 참정권 때문에 막 그 영국에서 막 그 왕 경마 대회에 뛰어들어서 그 죽고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20세기 초까지를 여성 참정권 운동을 중심으로 한 건 제 1의 물결이라고 하고요. 페미니즘. 그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그게 이제 그 페미니즘 제 2의 물결, 인종차별 철폐 운동하고 연관해서 같이 막 나왔던 그 당시 그 유리천장 깨기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그걸 페미니즘 제 2의 물결이라고 그러고 이제 20세기 말 최근에 이제 그거를 페미니즘 제 3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1, 2, 3의 물결 표현 많이 써요. 근데 어쨌든 요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렵 채집인이 대규모 멸종, 특히 대규모 포유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멸종의 물결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혁명이니까 한 10,000년 전에 대략 그죠? 농부들이 확산하면서 농부들은 생태 자체를 변화시키잖아요. 아이고 불을 질러서 밭을 개간하고 그죠? 그래서 또 대규모 멸종이 왔고 오늘날 산업혁명에 의한 제3의 물결 멸종. 이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 같아요. 1, 2, 3.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았다는 급진적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말은 믿지 마라. 요거.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호모 사피엔스는 모든 생물들을 아울러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을 멸종으로 몰아넣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만일 좀 더 많은 사람이 멸종이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에 대해 안다면 스스로가 책임이 있는 제3의 물결에 대해서 덜 초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종을 절멸시키는지를 안다면 아직 살아남은 종들을 보호하려는 의욕이 좀 더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멸종의 제3의 물결에 있기 때문에 그죠? 저 멸종의 제2의 물결이나 제1의 물결은 상대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지대보다는 논이나 밭이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논이나 밭도 엄청 환경에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논이나 밭보다는 뭐 숲이나 이런 자연생활이 더 친화적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호모 사피엔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닿은 상태로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근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이제 요거 그죠?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이나 뉴질랜드 마오리인들 이제 거기 살던 원주민들인데 나중에 이제 서구인들이 와서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그죠? 정복하고 얘들은 이제 피지배인 또는 뭐 호주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뭐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해서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인도도 결국 그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불가족 천민이잖아요. 불가족 천민 출신이 수렵 채집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정복한 게 그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죠? 그 아리아인들이 그죠? 철기하고 바퀴 달린 전차. 그래서 인도는 다 그 상징이 전차, 동그란 바퀴 아니에요, 전차. 그래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인도부터 정복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엔 문명이 있었죠. 농사를 짓던 문명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도 대륙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히말라야 산지나 남부 데칸 고원이나 뭐 주변 해안가에는 뭐 또 주변 섬들에는 다 수렵 채집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북쪽의 인더스 겐지스강 정도에는 커다란 농경 문명이 발전했지만 나머지는 수렵 채집인들이라든지. 근데 아리안들이 내려와서 일단 농경 사회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복이 조금씩 더 진행되면서 주변에 있는 소규모 수렵 채집 사회들까지 이제 진압 내지는 정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편입되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렵 채집인들은 결국 이제 그게 오늘날 불가치 종목이 된 거예요. 어디 카스트에 들지 않는 직업이 없으니까 사실 수렵 채집인들은 이게 카스트라는 게 직업을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 큰 틀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수렵 채집인들, 그죠? 뭐 네팔 산악 지역, 히말라야 산악 지역이라든지 뭐 인도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 아니면 이런 뉴질랜드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날에 보기엔 이제 여기 이 고생물 학자들, 과학자들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마오리인의 조상이 하와이와 뉴질랜드에 서식했던 조류의 절반 이상을 멸종시켰다고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다 원래 잡아먹은 거다. 우리 서구인이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이 제3의 물결만 부각시키면서 니들 서구인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니들 서구인들이 총 쏴가지고 대량으로 다 남해캐서 팔아먹으려고 상업용으로 팔아먹고 그래서 멸종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미 이 원주민들의 조상들이 이미 뭐 더 많이 멸종을 시켜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아나사지, 아메리카의 한 부족입니다. 아나사지 지역에 살던 미국 남서부 일대의 산림을 파괴해서 사막이 됐어요. 이게 울창한 산림이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사막, 그렇죠. 미국 남서부의 건조한 사막 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인디언들이 다 베버린 나무를 다 베버린 거지. 베버려서 산림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자기들 조상들이 그걸 파괴했다는 것 자체를 니들이 서구인들이 백인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거지.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의 조상은 그거예요. 여기. 원주민과 인류학자 중에는 정반대 의견을 정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존하는 원주민들이 그렇듯이 과거 원주민들도 환경을 존중했고 지상의 에덴 동산에서 자연과 더불어 그러니까 딱 그 재생 가능한 만큼만 이제 순환시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재생 가능한, 그죠? 잡아먹으면 또 그만큼 다시 태어나고, 딱 그 정도만 잡아먹고, 그 정도의 나무만 베고,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의 친화적으로 살았다. 자연에 어떤 해롭게 시지 않았다고. 이제 그런 그 입장이에요, 요게 지금. 이게.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더불어 저렇게 살았다라는. 그래서 이 얘기가 1960년대, 70년대에 아주 큰 저걸 자리 잡았죠. 1960년대, 70년대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뉴 에이지 운동해서 그죠? 이 서구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반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반전, 반핵 운동,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히피, 그죠? 히피,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서구 사람들도 노장 철학, 자연, 그죠? 노자와 장자, 자연 철학 막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퍼졌던 거예요. 과거, 원주민들 또는 노자 이런 거 봐라. 그 서구 과민 이런 사회는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는데, 오늘날의 서구인들은 대량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원주민들, 그죠? 이런 소수 인종들, 이런 사람들을 또 그 당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옹호하는 특히 이제 이런 걸 이제 환경적 낭만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낭만적 관점, 그죠? 또는 과거 회귀적, 그죠? 과거가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 그게 20세기 후반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생각이 꽤 퍼졌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양 끝에 있는 사람들, 즉 인종차별주의자와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죠. 또는 에덴의 향수에 젖은 사람들 모두가 그러니까 과거의 원주민들이 제1세기의 현대인 서구인들이나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5만 년 전에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가 새로운 발명품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냥 기술을 향상시키면서부터 환경 자원을 지속하게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꼭 농경을 농사를 짓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기 전부터 이미, 그죠? 여기 나왔던 것에 이미 그냥 단순 수렵 채집 하던 그 사피엔스만으로도 이미 대량 멸종이 왔고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과거의 원주민들, 그래서 5만 년 전, 7만 년 전 우리 사피엔스나 오늘날의 사피엔스나 본성상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본성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급진적 환경보호 운동과 또는 어떤 환경에 대한 낭만주의적 또는 과거 회귀적 과거가 낙원이었다.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인지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마디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바다의 대형 동물들,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잡아먹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죠? 바다의 대형 동물들의 유효한 문제다. 바다의 대형 동물들은 육지의 대형 동물들에 비해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종이 산업공해와 인간의 해완자원 남용 탓에 멸종이 이뤄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대형 육지 동물이 대량으로 멸종된 거는 그 저기 고래 포획 그죠? 고래를 포획하면서 그 16, 17, 18세기, 특히 18세기, 19세기에 이제 고래가 대규모로 멸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이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게 그 산업공해와 해양 자원, 뭐 요즘에 뭐 그 해양 쓰레기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핵이 또 크죠. 남핵이 사실 그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말 그대로 명태 이런 거 다 그죠? 동해안에서 남아 돌아왔는데 명태뿐만 아니라 쥐치는 정말 싸구려 고기로서 그죠? 이 남해 뭐 널린 줄 알았는데 그게 뭐 순식간에 잡아먹으니까 뭐 없어져 버린 거죠. 금방 그죠? 지치해가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비싸요. 그렇다면 그럼 없으니까 그죠? 너무 비싸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제일 싼 데였거든. 그죠? 제일 싼 잡고기 어떻게 보면 잡고기에 나왔죠. 제일 지치는. 맛있는 고기였는데 제일 싼. 아, 부산 사시니까 아시겠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없죠. 우리 오빠 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나요. 네, 시장에서 저도 부산 출신이에요. 다 베트남산이잖아요, 지금은. 우리들은 다 그냥 물고기로 살고 있을 뿐인데 우리 기준으로 고급 버전이다. 우리 그냥 이름을 그냥 그러니까 얘가 왜 잡아? 많이 잡힐 때야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기니까 그런 거죠. 요즘 거의 안 잡히니까. 근데 뭐 다 잡아먹어서 없는 거죠, 뭐. 싹 잡아먹었어요, 그죠? 잡아서 없고. 지금 어쨌든 바다의 대형 동물들 또는 대형 갑각류 요즘에는, 그죠? 대형 갑각류, 그죠? 그 랍스터 이런 것도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랍스터, 러시아산 대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뭐 멸종시킨 거는 인간이 멸종시킨 거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큰 그거에서 보면 대멸종기라고 하는 건 인간이 없을 때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일어나진 않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대멸종이라도 정말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빠른 시기에 대멸종도 수백만 년. 이거는 지금 뭐 수천 년 사이에 일어난 거니까 그죠? 원주민들은 할 말이 있겠죠. 저거는 몇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근데 서양 애들은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똑같아요. 얘들도 원주민들한테도 그 도구를 주면은 똑같이 수십 년 만에 멸종시킨다는 거예요. 본성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오리족 그 머스킷 전쟁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마오리족이 뉴질랜드 아세요? 머스킷 전쟁? 머스킷이라는 게 총이에요. 총 그죠? 그 머스킷 총 서양애들 갖다 둔 총.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그 처음에 쿡 선장이 도달한다. 쿡 선장이 여기서 서구인 도착한 다음에 그 애들 뉴질랜드도 나름 섬이 크고 부족이 많으니까 그 애들이 이제 맨날 싸웠다기보다는 꽤 이제 호손적으로 서로 이제 싸우고 이제 부족들은 서로 이웃 부족들은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그 협력 관계도 있지만 갈등 관계도 많고. 근데 이 쿡 선장을 처음 만난 그죠? 그 부족한테 머스켓 총을 한 2자루인가 3자루 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른 부족을 사냥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막 서구인들이 오면은 더 막 이런 거를 물건을 주면서 총을 계속 사가지고 총을 가진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거의 다 시킬 때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부족들도 서구인들과 막 거래를 해가지고 또 총을 사가지고 머스킷 총을 사서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이 이르러서야 그 전쟁이 끝났어요. 그 머스킷 전쟁이래요. 그래서 그 도구만 있으면은 다 싹 멸종시켜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도 결코 평화롭거나 이렇지 않다. 어떤 살상 도구나 사냥 도구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만 주어지면 그냥 좀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 본성상. 최선을 다한 게 몇천 년이었나 보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고래, 상어, 참치, 돌고래, 그죠? 참치도 그렇죠. 오늘날의 참치도 정말 그죠? 그 돌고래, 돌고래는 디프로토톤, 땅 나무 넓어 메모대의 설레를 따라 망각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대형 동물 중 이게 참 재밌어요. 인간이 초래한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인간 자신과 노아의 방주에서 노예선의 노자비로 노동하는 가축들만 살아남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대형 동물의 90%, 그러니까 개체 수로 90%도 훨씬 이상이 인간하고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은 10%도 안 돼요. 뭐 10%가 뭐 한참 안 될 겁니다. 야생 동물은 숫자상으로 대부분 다 가축들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하자면은 노아의 방주 비유가 전 이제 그렇게도 그런 것까지 떠오르던데요. 뭐 이제 이 하라레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요. 왜 노아의 방주가 처음에 그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러잖아요. 딱 그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모든 종에 그죠? 그거 딱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딱 지구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은 우리가 나름 또 생태 보호한다고 딱 그 암컷 쌍, 그러니까 암컷 수컷 한 쌍 정도만 딱 그죠?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인간하고 이 가축들.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의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한편으로는. 자, 일단 그래서 생태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그 이제 결국 이발 할래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어떤 생각이나 편견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를 처음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음 농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이제 결국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얘기들이 아직은 좀 적은가? 앞부분은 아무래도 과학적인 얘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오면서 얘기하실 것들이 많아지죠. 특히 이제 사회학적인 얘기, 윤리학적인 얘기 이런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제목부터가 벌써 그죠? 항상 제목이 심상찮아요. 그죠? 이 5장 제목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 그죠? 농업혁명 2부 농업혁명 해놓고 역사상 최대의 사기. 그러니까 그 1장 제목도 그거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그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배적이었던 관념, 20세기 내내 지배적이었던 관념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죠? 진화의 맨 정점, 그죠? 정점에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 말하면 고등 동물, 그죠? 고등이란 말 자체가 벌써, 그죠? 이렇게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부에서 도전하고 논파했던 그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전통적인 주장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인간의 그 지능 때문이다. 그죠? 지능, 이성, 그죠?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은 따지고 지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커다란 뇌를 가지고 지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일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능이 아니라 대규모 협력이었다. 한마디로 쪽수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예요. 숫자. 그리고 그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뭐 따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공통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참 설득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호모 네안데르탈인이나 침팬지들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이게 뇌가 크잖아요. 뇌가 크고 상당히 사회적이고, 게다가 뭐 네안데르탈인, 그다음에 다른 뭐 호모 에렉투스, 우리 친척종들도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의 상당히 큰 뇌를 가지고서 아주 사회적인 동물로 살았는데, 근데 왜 그 존재들은 지구를 정복하지 못하고 사피엔스만이 이렇게 그 지구를 정복하고 다른 종들을 다 말살시키느냐라는 것은 그걸 참 설명을 잘 하는 거죠. 단순히 지능이라든지 그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성 자체가 자연의 한계, 그죠? 뭐 50명, 100명, 150명을 넘어서 대규모 협력, 그죠? 수백, 수천의 협력을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가능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서 그런 거다라는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 지배적이었던 생각.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왜 그죠? 맨날 얘기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 그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또 데카르트가 또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런 거. 네, 그런 것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곁가지로 얘기한 게 생태계 얘기도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과거 인간들은, 과거 수렵채집인들, 원시인들은 환경 친화적으로 살았다. 라는 게 우리의 많은 지배적인 대중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죠? 사피엔스는 다 환경 파괴적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농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123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이게 지도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지도 좀 보시면 지도 아래쪽에 한때 학자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한때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내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꼭 학자들이 아니라, 그죠? 대중적인 생각이에요.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죠. 그죠? 농업혁명이 정말 중요했다, 우리 인간이. 그죠? 그 머리를 써서 결국 자연을 이제 아예 우리 생각대로 정복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하는 진보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자, 그래서 124페이지.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채집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로 가면 갈수록 삶은 힘들었던 거고, 그죠? 오늘날로 오면 올수록 삶이 이제 편해진 거지. 물론 나름의 문제들은 있지만은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진보라는 관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계속 진보해 왔고, 그 진보의 기준은 지능 또는 지식, 그죠? 자연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온 게 그거예요, 그죠? 지능이나 지식이 발전했고, 그 지식을 활용한 기술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진보해 왔다. 그죠? 이제 그게 그 대중적인 통념인데, 우리의 그 대중적인 통념,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뭐야? 잠깐 잊어버렸는데 뭐 이따 또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큰 얘기예요. 큰 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큰 기조 하에서 우리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특히 이제 농업에 대해서는 특히 요게 좀 이제 그 신선한,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피엔스 이거 읽기 전에 한 4, 5년 전에 이제 이 관련 책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미 접했어요. 접했습니다. 농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기란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농업이 사기였다. 이게 지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250만 년간, 그러니까 이 250만 년이라는 게 그 호모 속의 출현이에요. 우리가 호모라고 하는 것들. 그 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고, 그 전에는 다 피테쿠스입니다. 피테쿠스가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피테쿠스. 그러니까 피테쿠스들은 그 출신이 숲이나 정글이에요. 정글. 그러니까 출신 환경이 좀 달라요. 피테쿠스들은 기본적으로 숲이나 정글. 그러니까 오늘날의 침팬지들 숲에 살고요. 고릴라, 밀림 이래 살잖아요. 근데 우리 호모라고 붙인 것들은 이 숲이 아니에요. 숲이나 정글이 아니라 초원, 사바나예요. 사바나. 초원. 그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초원, 사바나. 그래서 그것이 농업혁명뿐만 아니라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그 환경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사바나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 좋아하는 그 정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말씀드렸나? 정원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꿀 때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 좋은 환경이 뭐냐라 그랬을 때 사바나라는 거였어요. 그 구성 자체가 사바나. 그러니까 빽빽한 밀림이나 이런 뭐 건조한 사막 이런 게 아니라 나무 조금 있고, 그죠? 탁 트인 초원이 있고, 나무 있고, 가운데 물이 좀 흐르고, 그죠? 그 정원 꾸밀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바나 구성.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환경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야. 바꿀 수만 있다면은. 어디를 가나, 그죠? 우리가 저 건조한 사막지대를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조한 사막지대 당장 뭐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들도 이런 데도 사막인데 그거를 사바나식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바닷물을 담수화 해가지고 그 물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초원을 만들고 나무 심고 물 흐르게 하고 다 그 환경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도 자꾸 사바나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바나 구성이라는 이제 저는 표현을 씁니다. 사바나 구성 자체. 그래서 나무 조금에 탁
트인 정원에 가운데 물이 흐르고 좀 큰 동물 좀 뛰어다니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딱 그런 걸 떠올린다는 거지, 우리가 돈만 있다면. 거기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지나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경 구성에서 뭐 그런 이론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원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딱 그렇잖아요. 그죠? 물은 어디다 놓고 뭐 나무 몇 개 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환경이 파괴되는 게 많아요. 그 기존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급격하게 그렇게 자꾸 사바나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모종은 호모속이죠. 호모속은 한 250만 년 전에 그 사바나 환경에서 출현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테쿠스나 침팬지들은 숲이나 이런 데서 살았던 종들이고요. 출현한 종이고. 그래서 250년간 먹고 살기 위해 사냥했던 동물과 채집했던 식물은 스스로 자라고 번식한 것들이었다. 거기에 인간의 개입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의 견해는 이게 점점 더 개입도가 심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뭐 어떤 지능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개입해가는 것이 심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아예 우리가 이제 지적 설계자가 됐다, 그죠? 신처럼, 그죠? 지적으로 생명을 설계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갑니다. 끝쪽에 쭉 여기 그거에 인간이 개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큰 책 전체로 봤을 때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르가스터 네안데르탈인은 야생 무화과를 따고 야생 양을 사냥했다.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양떼가 어느 목젖에서 풀을 뜯어야 할지, 어느 숫 염소가 어느 암 염소를 임신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인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호모 사피엔스는 근데 이제 오늘날엔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호모 사피엔스는 동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마지막으로 호주와 미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야생식물을 사냥하면서 사는 방식은 유지했다. 현재의 방식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으며 풍성한 사회 구조, 종교적 믿음, 정치적 역학의 세계를 잘 지탱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것을 시도하겠는가? 그죠? 뭐 하던 대로 계속 그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갔는데 이 모든 상황은 대략 1만 년 전, 그죠? 그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피엔스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 종의 삶을 조작하는데 바치기 시작했다. 인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씨를 뿌리고 작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좋은 목초지로 양을 끌고 갔다. 이런 작업을 하면 더 많은 과일과 곡물과 고기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즉 농업혁명이었다. 그래서 생활 방식, 라이프 사이클이 다 바뀌었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 그 인간 중심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죠?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 우리가 키우는 그 동물 중심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이 바뀐 거죠. 물론 또 우리가 이제 그 동물과 식물의 삶에도 개입해서 그것도 나름 조작하고 선택 교배를 하긴 했지만, 그죠? 일단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우리의 자연적인 타고난 수렵채집 라이프 사이클을 거꾸로 이 동식물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도록 됐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기원 전 9,500년에서 8,5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500년 전, 11,500년 전, 기원 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 동부 지방이었다. 지금 터키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죠. 레바논 있는 레반트 지역. 그래서 레반트 지역 잡지 갖고 왔는데. 어디 갔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전에 그 유명한 명칭이 있잖아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죠? 요렇게 초승달 모양, 그죠? 여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죠? 여기 그 나일 강이 흐르는, 그래서 요 지역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비옥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성경 기독교도 맨날 나오지만 젖과 꿀이 따라 흐르는 땅이라는 게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죠? 지금은 사막화가 됐지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나기 전 옛날 전에 오는 이야기에는 이 지역이 사막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이었는데 떠나고 나서 방랑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그죠? 사막이 돼버린 거지. 그 사이 다 이제 말아먹은 거죠, 인간들이. 그죠? 사막화, 뭐 염화가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비옥한 출산 지역이고, 요 지역에서 레반트 지역이래요. 가장 그 우리 인류 문명과 모든 것을 발상지라는 레바논과 터키 남부 요 지역, 아니면 이란 서부 요 지역, 요런 지역에서 그 농경이 처음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특히 터키 남부, 터키를 보통 뽑습니다. 그래서 터키 남부. 시작은 느렸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밀을 재배하고 염소를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었다. 그러니까 염소가 이때 이제 가축화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개는 좀 특수하게, 그죠? 그거보다 먼저 수렵 채집 시절에 가축화가 됐다고, 뭐 가축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인간과 공존하고 같이 살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한 2만 년경 전쯤에요, 개는. 그래서 완두콩과 렌즈콩은 기원전 8000년경, 올리브나무는 기원전 5000년, 포도는 기원전 3500년 재배가 시작되었고, 말은 기원전 4000년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낙타와 캐시넛 같은 일부 동식물은 더 나중에 가축과 재배 작물이 되었다. 자, 122페이지. 하지만 기원전 3500년이 되자 가축화와 재배 작물화의 주된 파도는 지나갔다. 온갖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칼로리의 90% 이상이 밀, 쌀, 옥수수, 감자, 수수, 보리처럼 우리 선조들이 기원전 9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작물화했던 한 줌의 식물들에서 온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죠? 그 뭐 새로 그 작물화된 식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식물을 작물화하거나 동물을 가축화한 사례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수렵채집인 시대의 것이라면 우리의 부엌은 고대의 농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때 학자들은 중동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 농업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중동 농부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한 게 아니라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있다. 중미 사람들은 중동에서 밀과 완두콩을 재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옥수수와 콩을 작물화했다. 그죠? 이 멕시코 지역에, 그죠? 그 마야 문명, 그쪽이죠. 마야 문명이 있는 그 지역. 그다음에 남미 사람들, 이제 안데스 산맥의 사람들이죠. 멕시코나 지중해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모르는 채 감자를 재배하고 라마를 키우는 법을 익혔다. 중국의 초기 혁명가들은 쌀과 수수를 작물화하고 돼지를 가축화했다. 북미의 첫 정원사는 먹을 수 있는 호리병박을 찾아 땅속을 샅샅이 뒤지는데 진력이 나서 호박을 재배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뉴기니에서도 이 일을 해요. 뉴기니 사람들은 사탕수수와 바나나를 길렀고, 뉴기니 고원 지역에서 그동안 서부 아프리카 최초의 농부들은 아프리카 수수, 아프리카 쌀, 수수와 밀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작물했다. 이게 이제 사하라 남부 이남 지역, 이들 지역에서 농업은 널리 퍼져나갔다. 기원 1세기쯤이 되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농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지도에 보시면요, 그죠? 뭐 대충 보실 수 있겠죠? 그 중동 지역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 초생달 이렇게 모양을 해놨어요, 그죠? BC 9000년 정도에 여기서 처음으로 농경이 시작돼서 퍼져나간 것 아니냐? 아마 요 유라시아 지역은 여기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여기 지배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이게 이제 중심에 있기도 했고요. 여기서 계속 새로운 인종과 이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퍼져나간 것 같고, 이 중국의 농경도 이거는 이제 썰이 많습니다. 중국의 농경도 썰이 많은데요. 물론 서구 사람들은 여기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죠? 이 레반트 지역에서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그 농업 혁명이 진행됐을 거라고 하고, 뭐 물론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겠고요. 근데 아마 이쪽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특하게 그 아프리카, 지금은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좀 더 사바나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BC 3000년 전에 여기서도 농업이 있었고요. 거기 물음표 친 지역 에티오피아, 그죠? 에티오피아 고원 지역에서 야 이거 독자적으로 농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인도 남부 데칸 고원에서도 독자적으로 뭔가 농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러는 거. 그 다음에 그 파푸아뉴기 섬에서는 이 섬 고원 지역에서 아까 나온 대로 바나나 사탕수수를 길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으로 오시면요. 신대륙도 그 멕시코, 그죠? 멕시코 쪽에 BC 4500년경 이 마야 문명 그 지역에서 농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에서도 농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한가운데서 농업이 있지 않았을까? 물음표, 그죠? 오늘날에는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도요, 옥수수, 뭐 지금 보기에는 옥수수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뭐 요만한 손가락만한 옥수 같은 거 길렀어요. 그거 BC 200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옥수 같은 거 길른 그 미국, 그죠? 거기서도 이렇게. 그래서 독립적으로 농업혁명이 발생했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결국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압력 때문에 결국 농업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물론 증거는 충분하지 않죠. 자, 이제 계속 가시겠습니다. 123페이지. 중동, 중국, 중미에서 일어난 농업혁명이 호주, 알래스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유는 단순하다.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종은 작물화나 가축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맛 좋은 송로버섯을 캐거나 털이 부숭부숭한 메모들을 사냥할 수 있었지만 이를 재배하거나 가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버섯의 곰팡이는 형체가 너무 불분명했고 야수는 너무 사나웠다. 우리 조상들이 잡거나 채취했던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 중에 농업과 목축에 맞는 후보는 몇 되지 않았다. 이들 종은 특정 장소에 살았고 그 장소들이 바로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요 한문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쓴 책이 있죠. 총균세, 그죠? 총균세가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물화하고, 그죠? 그 가축화하는데 적합한 동물이 유라시아에 좀 주로 살았고, 그죠? 아메리카 쪽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유목과 농경이 가능했다.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만 해도 왜 그 말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얼룩말을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느냐? 얼룩말이 성격이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얼룩말을 근데 이제 서구인들이 도전을 많이 했어요. 그 가축화하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 18, 19세기는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귀족 중에서 그런 취미가 있는 거지. 내 마차는 얼룩말이 끌어 이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룩말을 가축화하려는 시도가 엄청 있었어요. 그게 좀 튀어 보인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얼룩말을 가축화했다고 해서 뭐 이게 얼룩말 승마 타고 다닌 적도 있는데 죽은 적도 있어요. 한 명. 그래서 얼룩말이 갑자기 막 날뛰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얼룩말이 끄는 마차를 이렇게 막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얼룩말은 결국 실패했어요. 얼룩말은.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게 그 라이프 사이클이 가축화하려면은 교배해서 빨리 태어나고 해가지고 순하게 기르려면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사이즈가 클수록 이게 늦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맘모스 이런 거는 어려운 거지. 정말 이게 인간보다 오래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교배해서 또 낳고 해서 인간한테 적합한 종으로 선택 교배하려면은 이 사이즈가 커서 힘든 거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조그마한 것들은 그만큼 쉽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개냥 이런 거는 금방 되는 거예요. 그 고양이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몇 세대, 수십 세대 고양이 수명이 몇 년 됩니까? 한 9년 되나? 10년 되나? 10년 정도. 고양이 종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종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죠? 길면은 10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뭐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요. 바뀌는 건데. 이 시기 오니까 큰 동물들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어서 농사 짓는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 미주 쪽은 좀 늦잖아요.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기 정말 수천 종이 있지만은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은 그거를 가축화하고 우리가 이거 재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정말 손에 꼽잖아요. 그죠? 우리 가축화하는 동물이 뭐 말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힘들었어요. 말 사실 아직도 힘들죠. 말은 가축화하는 게 그죠? 말은 우리가 오늘날 해도 계속 그 뭡니까 그죠? 그 뭐야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양 염소 그다음에 소 그죠? 소 그다음에 돼지 사실 한 10종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그죠? 닭 그러니까 새 중에서는 뭐 닭이나 오리 그죠? 꽁도 그죠? 저기 가축화가 꽁을 힘들죠. 힘들어요. 토끼? 토끼 고기도 먹긴 먹는데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발전된 과학 가지고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히 이제 저기 뭡니까 그 해양 어류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양식하는 것 자체도 정말 쉽지 않다 그래요. 그죠? 다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어떤 한 종을 양식화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래도 해양 그거는 하나씩 양식을 해나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숫자가 많고 이 연구를 그만큼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만큼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고 바다에 풀어놓으면 살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이라는 게 좀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했던 그런 얘기를 여기서 간단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학자들이 아까 읽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농업혁명이 그러한 커다란 도약이고 이제 이러한 그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 있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 지식을 발전시키고 뭐 그죠? 천문학, 수학,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이 좀 극심해진 거죠, 그죠? 뺏어 먹으면 되니까, 그죠? 오히려 그죠? 전쟁, 계급 사회. 사람이 어떻게 뭐 좀 더 잘 살았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인류의 양적 확장 뭐 이렇게 인류 전체를 그걸 놓고 보면 사실 그게 꼭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 관점은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읽을 때 그런 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라리가 말하는 기준, 그죠? 가치 기준 어떤 게 우선순위냐를 놓고 보자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해 볼 때 토론을 해볼 수 있겠죠. 잠시 나오니까 그것도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문단 건너뛰고 약간 읽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 그죠? 환상이다. 지능이 점점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그걸 정복하고 지배해서,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다.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수렵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사냥하는 동물과 채집하는 식물을 잘 알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맞아요. 오늘날의 수렵채집인을 봐도.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채집인들보다 더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이걸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렵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이제 계급 구조가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고 견고해진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농부가 수렵채집인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시대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보면은 이제 다른 거 하나 선택하겠지만 두 삶을 동시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와서 살 뿐이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게 된 거예요, 농부는. 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이제 요것이 이제 요런 게 관점이 재미있죠. 뭐 맞긴 맞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종, 즉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농업혁명을 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1만 년 전 밀은 수많은 잡초 중 하나일 뿐으로서 중동의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몇천 년 지나지 않아 세계 모든 곳을 자라게 되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본적 기준에 따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DNA 복제본의 숫자로 따지면은 가장 성공적인 거예요. 북미의 대초원 지역 같은 곳에는 1만 년 전 밀이 한 포기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 수백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도 밀 이외의 다른 식물은 볼 수가 없다. 그죠? 북미 대초원, 그레이트 플레인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밀이 경작되는 지역은 225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이는 브리튼 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를 포함해서 10배에 이른다. 어떻게 이 잡초는 그저 그런 식물에서 출발해 어디서나 자라는 존재가 되었을까? 밀은 호모사피엔스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거죠. 그죠? 밀의 생태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약 1만 년 전까지 이 유인원은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으나 이후 밀을 재배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20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인간이 동이 칠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밀은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밭을 고르나 등골이었다. 밀은 다른 식물과 공간, 물, 영양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밀을 주어로 쓴 거예요. 다 그죠?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은 따뜻한 태양 아래 온종일 잡초를 뽑는 노동을 했다. 밀은 병이 들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해충과 마른 병을 조심해야 했다. 밀은 자신을 즐겨 먹는 토끼와 메뚜기 떼에 대한 방어책이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를 막아야 했다. 밀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인간들은 샘과 괴물에서 물을 끌어다 댔다. 그죠? 밀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밀이 자라는 땅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동물의 변을 모아야 했다. 그죠? 퇴비를 막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피엔스가 다 자신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피엔스의 신체는 이런 과합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그죠? 우리는 원래 이러려고 이제 우리 수렵 채집한 그죠? 몸이나 마음 자체가 이게 아닌데 사과 나무에 기어오르고 가재를 띄워서 뒷전으로 적응했지 바위를 제거하고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데 적합한 몸이 아니었다. 인간의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의 장심, 발바닥이 목한 부분이 대가를 치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동일 작업을 반복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또 동일 행동을 반복하니까. 그래서 고대 유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다. 새로운 농업 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밀밭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 이로써 이들의 삶은 영구히 바뀌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그래서 길들이다, 가축화다라는 뜻의 단어, domesticate는 집이라는 뜻의 라틴어 domus가 어원이다. 근데 집에서 사는 존재는 누구인가? 밀이 아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화됐다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집에 살면서 밀을 돌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은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만족할 삶을 더 비참한 생활과 교환하도록 설득했을까? 무엇을 보상으로 제시했을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명심하자, 인류는 아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사는 잡식성 유인원이다. 농업혁명 이전 식사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었을 수밖에 없죠. 곡물이라는 게 그 조그만 그 알갱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곡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고 소화시키기 어려우며 치주 조직에 해롭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왜 우리 인간이 비타민에서 합성하지 않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않는 비타민은 외부에서 섭취해야 된다는,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사바나에서 먹던 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따로 우리 몸이 그걸 합성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타민들을. 근데 오늘날에는 밀 하나만 먹게 되니까 밀, 쌀, 빵, 그죠? 이런 거 먹게 돼, 고기만 먹게 되니까 잡식을 하지 않으니까 비타민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밀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농부의 삶은 수렵채집인의 삶보다 불안정했다. 안정성. 수렵채집인은 수십 종의 먹을거리에 의지해 생존했기 때문에 설령 저장해둔 식량이 없더라도 어려운 시절을 몇 해라도 견뎌나갈 수 있었다.
특정한 종을 손에 넘기가 힘들어지면 다른 종들을 사냥하고 채집할 수 있었으니까. 뭐 그리고 또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그죠? 수렵 채집인들은 먹을 게 없거나 이쪽이 그죠? 그러면 옮겨 다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농경사는 그렇지 않죠. 자, 117페이지. 농경사회는 극히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칼로리를 극소수의 작물을 통해 섭취했다. 오랜 세월 이들 사회는 밀이나 감자, 쌀 등 단 하나의 주식에 의존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덮치거나 곰팡이가 그 주식인 작물을 감염시키면 농부들은 수천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진 거죠. 이거를 뭐라고 요즘 표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나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한 번 성공하면 커다란 풍작을 해서 엄청난 그 식량이 생산되지만 이 잘못되면은 뭐 싹 그죠? 망하는 거죠. 밀은 인간 사이 폭력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초기 농부들은 수렵 채집인 조상보다 더하진 않았을지언정 그 못지않게 폭력적이었다. 농부들은 재산이 더 많았으며 경작할 토지를 필요로 했다. 이웃의 습격으로 목초지를 잃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에 타협의 여지가 매우 적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수렵 채집인 무리는 강력한 라이벌에게 몰리면 보통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었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뭐 실행할 수는 있었다. 근데 농촌 마을이 강력한 적의 위협에 당할 경우 후퇴는 곧 목초지와 집, 곡물, 창고를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많은 경우 이런 피난민들은 굶어 죽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최후까지 싸우는 경향이 있었다. 그죠? 더욱더 잔혹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류학적 고고학적 연구는 불악이나 종족을 넘어서는 정치적 틀이 없는 그러니까 단순 농경사회, 단순 농경사회에서 사망의 15%가 인간의 폭력 탓임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폭력적 사망이 25%에 이른다. 오늘날 유기인을 보면 농경 부족 사회의 단위적에서 남성 사망의 30%가 폭력이고, 이게 지난번에 봤던 우리 그 유기인이 전쟁, 그죠? 그 원시인들 전쟁하는 그 부족들이에요. 또 앵가족에서는 35%가 폭력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와오란족 성인의 약 50%가 다른 인종의 폭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단순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농경사회. 그러니까 더 크게 조직화되지 않은 단순 농경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웃 농경 집단에 대한 침략을 하고 침략을 받고, 그죠? 또 그거에 대한 방어책을 대비하고 또 공격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전쟁이 더 치열하고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죠? 직업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걸 뭐 뺏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을 직업으로 할 수 없는 게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수렵 채집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뺏어 먹을 것도 없고 그죠? 어느 집단을 공격해도 그 집단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정착해 있으니까 목표가 확실하지. 그죠? 쟤들이 어디 가지도 않을 거니까 저것만 뺏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으니까 전쟁 자체를 직업으로 하는 집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나중에 귀족이 된 거고요. 이제 중세 귀족들, 그죠? 128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도시, 왕국,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적 틀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폭력은 통제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 호주인들이 가기 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싸운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최초의 농부들은 마을에 사는 생활 양식 덕분에 야생 동물이나 비추위로부터 보호받는 등 어느 정도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이제 평범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게 뭡니까? 이 유발 하라리의 어떤 기준이죠. 기준. 개인의 행복도라는 거를 기준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도. 개인의 행복도.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좀 약간 그런 주의자인데요. 그런 큰 시각이. 평범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컸을 것이다. 오늘날 번영사회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요즘 우리는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있고 그 풍요와 안전은 농업혁명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혁명이 놀라운 개선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야 이게 정말 좋았고 우리 앞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앞선 사람들은 조금씩 발전해 왔을 것이다. 진보, 그죠? 진보가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그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자기중심성이죠.
이보다 훨씬 더 대표성 있는 관점은 1세기 무렵 중국에서 아버지가 농사에 실패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3살짜리 딸의 관점, 그죠? 그 개인의 관점에서 아이는 과연 나는 영양실조로 죽어가지만 앞으로 2000년 내에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풍부한 세상에서 에어컨이 딸린 큰 집에서 살게 될 테니 나의 고통은 그죠? 그러한 진보를 위해서 가치는 희생이다라고 생각할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밀은 영양실조에 걸린 중국 순회를 비롯한 농업 종사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사람들 개개인에게 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하지만 호모사피엔스 종에게는 무언가를 주었다. 밀 경작은 단위 토지당 식량 생산을 크게 늘렸고 그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기원전 13,000년경 사람들의 야생생물을 채취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먹고 살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여리고 오아시스 주변 지역에 지탱할 수 있는 인구는 기껏해야 100명 정도의 건강하고 영양세가 비교적 좋은 방랑자들이었을 것이다. 이 여리고 이게 성경에서 나오죠, 그죠? 이게 여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 그죠? 뭐, 이거, 여호수아가 정복했다 그러나? 뭐, 막 나와요,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이 전에, 이 주변이 이미 농사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여리고가, 여기 있구나, 여기. 그죠? 요 사해, 여기 오아시스에서, 옛날엔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오아시스. 그러니까 비옥한 오아시스였는데 뭐 수렵식 시절에는 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다는 거죠. 근데 기원전 8500년 야생식물이 밀에게 자리를 내어준 뒤 이 오아시스에는 1000명이 사는 마을이 생겼다. 마을은 크지만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영양실조를 허덕였다.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지내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체의 행복이 아니라 DNA 이중나선 복사본의 개수, 그죠? 얼마나 많은 복사본이 남았느냐, 이거로 이제 종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은행 잔고의 역수로만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한 종의 진화적 성공은 그 DNA 복사본 개수로 측정된다. 만일 더 이상의 DNA 복사본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종은 멸종한 것이다. 돈이 없는 회사가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한 종이 많은 DNA 복사본을 뽐낸다면 그것은 성공이며 그 종은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000번의 복사본은 언제나 일부분을 줬다. 그러니까 이건 종의 관점에서는 성공하고 진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의 핵심은 이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하지만 이런 진화적 개선법에 왜 개인이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죠? 개인적 관점에서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지, 그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호모 사피엔스 DNA 복사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거래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농업혁명은 덫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요, 호모 사피엔스는 이거를 위해서 삶의 질을 포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신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죠?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 뭐 미래를 위해 희생해라. 가족을 위해 희생해라. 이런 또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뒤에. 그죠? 물론 그게 이제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됐긴 했지만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유발 하라리의 얘기는 그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사기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 얘기는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렵 채집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삶의 질이 결코 좋을 수가 없다. 현격히 악화됐다. 딱 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한 거는 자식을 많이 낳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DNA 복사본을 남기는 거 하나만 뭐 많다면 많은 거고, 그 외에는 치료하기 이렇게 힘든 부분 아닙니까? 누가 더 행복한가 이런 거. 네. 근데 그 DNA를 많이 남겨서 자손을 종족을 번성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종의 뭐 어떤 이런 유전적으로 네. 그 본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본능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한편으로 계속 또 간 거겠죠. 방향이 또, 그래서 애를 낳고 또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작을 하고 한 거겠죠. 한 걸 텐데 그것이 이제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는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먹고 살면서 애 쫙 낳지 않잖아요. 줄줄이 낳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생긴 그 여유. 그렇기도 풍요로워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그 해피한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 줄줄이 나가지고, 그죠? 그냥
복서법만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겠지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생각하는 관점이니까. 행복이라는 네. 게 지수하기 네. 지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행복한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들 불행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그때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뒤에 가서 잔뜩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19장인가? 그죠? 이번 하나리가. 그죠? 19장에서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여기서 이제 그 행복이란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길게 잔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주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 등등 해서요. 요거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 이런 거 그때 가서 또 아주 토론하면 재미있겠죠. 어쨌든 일단 뭐 직관적으로는 이해하시겠죠. 이번 하루의 관점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농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근데 그 하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일단 그렇긴 해요. 여러 가지로 그 뭐 질병 등등 그 고생한 거는 농민이 고생한 거지 수렵채집인들은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수렵채집인 삶이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요 그랬다라는 그 정도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농업 이야기 계속 농업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재밌게 써 있어요. 예. 그것도 아주 뭐 할 얘기가 많죠, 농경. 자,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